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이미 해외로 출국한 일명 김건희 집사 김모 씨가 이 측근을 통해 스스로 귀국해 조사를 받을 생각이 있다고 MBN에 전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124일 만에 재구속된 가운데 오전에 열린 내란 사건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오늘도 37도를 넘으며 나흘째 폭염 경보가 이어졌는데 이번 찜통 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며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대 특검 수사 관련 MBN 단독 보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특검 소식입니다. MBN은 특검 수사 전에 해외로 출국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 측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첫 소식 노아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지인인 김모 씨는 지난 2010년 MBA 과정에서 김 여사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어 2012년 김 여사의 전시회로 인연을 맺게 됐고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도 관계를 맺으면서 김건희 일가 집사처럼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김 씨는 이미 해외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속칭 집사로 불리던 이 사건 주 피의자인 김모 씨가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하여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 또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진은 김 씨 측근을 통해 김 씨의 의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측근들에게 귀국해서 특검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본인 때문에 다니던 회사에 피해를 끼쳐 미안하다는 이유도 밝혔다고 측근은 설명했습니다. 과거 김 여사와 코바나 콘텐츠 관련 검찰 조사 때도 수사에 협조했다며 특검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세운 회사가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차량을 지원받고 대기업들로부터 모두 180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 여사가 관련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업체가 차량을 현금으로 구매했고 180억 원 투자는 김 씨가 퇴사한 뒤에 이뤄진 것이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귀국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특검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가 순순히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한때는 집사로 불렸지만 지금은 김 여사 일가와 사이가 크게 틀어졌다는 겁니다. 김 씨 측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최 씨 편을 들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사이가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모 씨는 지난 2020년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함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3년 최 씨가 경기 성남시 땅을 사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거짓 잔고증명서를 만든 혐의였습니다. 김 씨 측근은 MBN에 당시 김 여사 측으로부터 무죄를 주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던 만큼 김 씨도 보조를 맞춰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최 씨의 범행도 그대로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MBN이 확보한 당시 판결문을 보면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실제 부동산을 매수한 게 최 씨라고 지목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김 씨의 자백이 인정되면서 최 씨는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고 김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인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되는 판결일 텐데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김 씨 측근은 김 여사가 우리 엄마를 감옥에 보낸 건 김 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상태인 김 씨가 귀국 의사도 밝힌 만큼 적극적인 진술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오늘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인 이종우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압수수색 도중에 이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하려다 제지당의 휴대전화를 빼앗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든 검사와 수사관들이 자택에서 빠져나와 걸어갑니다.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9시부터 3시간가량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차량에서 USB 메모리 2개를 발견했고 이후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이 전 대표가 한 메모 일부를 압수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이 전 대표가 실랑이를 벌인 사실도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하자 수사관들이 제지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아직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회사의 전 대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구명로비 의혹으로 특검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돌아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 전 대표를 함께 수사하는 민준기 특검팀에서 이명현 특검팀과 자료 공유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확보된 자료를 두 특검팀이 함께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번엔 내란 특검 수사 관련입니다. 12.3 불법 계엄으로 재판을 받는 군 관계자는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세 전직 사령관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또 한 명의 삼성 장군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 장군인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은 국방부 장관 직속이면서 국내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합니다. 계엄 핵심 세력 중 한 명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직속 상관이기도 합니다. MBN 취재 결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원 본부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원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하루 전 문 전 사령관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원 본부장과 문 전 사령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다른 정보기관 수장인 박종선 777 사령관이 회의를 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원 본부장이 이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을 가능성을 수사하다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고 군검찰은 오늘 특검팀으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모의에 전혀 관여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보본부장은 여기와 관련된 내용 일체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장관한테 지시받은 적 없어요? 예, 없습니다. 특검팀은 원 본부장의 내란 모의 혐의와 외환 혐의 연루 여부를 다각도로 들여다보면서 장성급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침투했던 중간급 현장 지휘관들도 무더기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관급뿐만 아니라 위관급 중대장들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중간 지휘관들도 처벌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기는 했지만 특검팀은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현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군인 등 680여 명의 군 병력이 국회 봉쇄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건 군 고위급 지휘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군 중간 지휘관들은 처벌 필요성을 두고 논란이 있어 수사가 사실상 미뤄져 왔습니다. 제 밑에 부하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투입됐던 영관급, 위관급 지휘관도 수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군 검찰로부터 중간 지휘관 관련 사건들을 모두 넘겨받았습니다. MBN 취재 결과 특검팀은 국회 등 투입 과정에서 작전을 지시한 지휘관 모두 엄정 수사하겠다며 중간 지휘관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중간 지휘관 사건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건 등 특검팀이 넘겨받은 사건은 모두 30여 건입니다.
군 중간지휘관에 대한 특검 수사까지 본격화하면서 내란 관련 수사 대상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됐습니다. 구속 이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8자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되고 전직 대통령으로 또 구속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동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 15분에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신문은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온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재판부가 6시간가량 검토 끝에 오늘 새벽 2시 7분 영장 발부를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개헌 문건 사후 서명 폐기 등입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속 첫날인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특검팀 측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라며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재판부가 강제로라도 데려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최장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특검팀은 특혜 없이 다른 피의자와 동등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신문 당시 재판부 질문에 직접 반박하고 20분 동안 최후 진술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영장 발부, 윤 전 대통령 측의 측근들 회유나 증거인멸 시도 등이 있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약 6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부 질문에 일일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먼저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선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권한 없는 일을 한 것이라며 사후 계엄 선포문도 폐기 후 보고를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에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거나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발언이 왜곡된 것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후 진술도 이어졌는데 윤 전 대통령은 따로 준비한 원고 없이 20분가량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회유나 증거인멸 시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 계엄 문건 파기나 비화폰 삭제 지시 등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또 혐의를 부인하던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없이 들어간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바꾼 점 등도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우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특검은 외환죄 등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당 차원의 사과를 하면서도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특검 수사에 대응해 독재 방지 특별법까지 만들겠다고 했지만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에 국민의힘은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을 겨냥한 특검 수사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 하면서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대응 TF를 꾸리는 동시에 독재 방지 특별법도 만들겠다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친한기를 중심으로는 인적 청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우리 당이 보다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 알아서 당을 나가주든지.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특검 수사에도 당이 하나로 뭉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 국면에서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이번 특검 수사가 다음 달 예정된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지 3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이시열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전현직 대통령이 2차례나 구속된 건 글쎄요, 처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사상 초유의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구속된 사례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 후 구속됐고 52일 만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었는데요. 이번 재구속 결정으로 전현직 통틀어 한 차례 구속됐다가 또다시 구속된 최초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된 것도 처음이고 또 두 번째 구속된 것도 처음이고 지금 구속된 윤 전 대통령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첫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네.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이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은 후 수용번호 10번을 부여받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신체 검사를 받은 뒤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얼굴 사진인 이른바 머그샷 촬영 등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로는 콩나물국과 고추장 불고기 등이 제공됐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3평 남짓한 독방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독방 내부에는 관물대, TV, 침구류, 선풍기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 선풍기는 있는데 혹시 에어컨은 없나 이런 걸 궁금해해요. 네, 저희도 그 부분 궁금해서 저희가 법무부에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전국 구치소 중에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환자를 수감하는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하, 네. 예. 첫 구속 때와 동일한 조건에서 수감되는 것이지만 1차 구속 때는 겨울이었죠. 이번에는 불볕더위를 견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전직 대통령 신분에 대한 변화 여부도 좀 궁금한데 경호,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이어지나요?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경호도 이제 중단됐습니다. 어허. 1차 구속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구치소 내부에서도 어디까지 경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경호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런 논란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수사 얘기도 좀 해볼까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했으니 수사의 속도를 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까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특검팀은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이른바 외환 유치 의혹을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내란 혐의는 이미 어느 정도 수사가 됐지만 상대적으로 외환 혐의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한 검찰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특검도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외환죄를 합쳐 기소할 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가 빠졌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동의하에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이시열 기자였습니다.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이 찜통 더위 주말까지 더 심해지고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 소나기 형태의 장맛비가 예보돼 있지만 폭염은 그대로입니다. 더위에 습도까지 높은 그야말로 사우나 더위가 기다리는 겁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오리 13,000마리를 사육하는 전남 영암군의 한 농가입니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새끼오리가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털이 자라기 전이라 성체보다 더위를 잘 견디는 시기인데도 기운을 잃었습니다. 농민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병아리 일령이라서 폐사가 없는데 점점 성체로 가고 출하일령이 되면 될수록 폐사령이 늘 것 같아서요. 올해 폐사한 가축 52만 6천 마리 가운데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폐사한 가축만 30만 마리가 넘어 장기화된 폭염의 피해가 최근 급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을 피해 사람들은 시원한 장소를 찾아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봅니다. 광명시에 며칠째 폭염 경보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곳은 18도 안팎으로 초가을 기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깥에 나와보니 이렇게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잠깐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덥습니다. 동거에 너무 추워요. 근데 여기 오니까 좀 너무 살 것 같아요. 더위야 제발 물러가요. 너무 더워. 오늘 경기도 광명시 37.9도를 비롯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40도에 육박하는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속출했습니다. 서울은 나흘째 폭염경보입니다.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고 있는 데다 동풍까지 불면서 한반도가 거대한 찜통으로 바뀐 탓입니다. 휴일인 일요일엔 차가운 기압골이 접근해 이중 고기압이 와해되지만 동쪽으로 물러난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남풍이 불어와 다음 주도 여전히 덥습니다. 더위가 누적되면서 온열 질환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압골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덥고 습한 남풍이 부딪히면서 다음 주 중반엔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지만 남풍이 부딪혀서 내리는 강수라서 장마가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니라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미수입니다. 사람 잡는 폭염이란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체온보다 더 높은 기온에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자는 7월 초인데도 1,200명을 넘어섰는데요. 지난해보다 2.5배나 많은 수치로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8명입니다. 폭염이 왜 우리 몸에 치명적인지 최은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6.5도,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체온이죠. 적당히 더울 땐 땀을 내는 방식으로 열을 배출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땀이 마르면서 체온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온이 요즘처럼 내 체온보다도 높아지게 되면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해 외부의 뜨거운 열까지 몸 안으로 들어와 체온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되면서 오히려 땀이 나지 않게 되다가 의식을 잃고 결국 장기가 손상되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세포들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죽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 몸을 체온을 이제 조절해주는 가장 중요한 데는 이제 뇌가 또 망가지게 되고 이제 죽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식이 흐려지며 더운데도 땀이 나지 않는다면 온열 질환으로 보고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 물을 마시게 하는 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식이 없을 때 만약에 물을 주시게 되면은 이게 폐로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외부에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활동들, 그러니까 뭐 차가운 수건을 대주신다거나. 특히 고령자들은 몸의 이상을 스스로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폭염일 땐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충남 금강상류에서 20대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지점은 급류가 있고 수심도 급변하는 곳이라 입수 금지 구역이었는데 물놀이를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강변에서 보트를 탄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잠시 뒤 실종자를 실은 들것을 들고 나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충남 금산군 금강상류 인근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180명과 장비를 투입해 야간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실종자 4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낮에는 안전요원들이 있어요. 그분들 퇴근하고 이제 해가 지고 좀 선선해지니까 그때 이제 물놀이를 하러 들어갔는가 봐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빠진 것도 사람들이 몰랐어요. 사망자들은 대전에서 같은 중학교를 다닌 동창생입니다. 5명이었던 일행 중 1명이 화장실을 간 사이 사고가 났고 바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물살이 빨라 입수를 금지한 구역으로 소방당국은 이들이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안전 펜스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안전사고가 발생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놀이를 하지 말라고 한 차례 경고했다는 안전요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된 이 보호장구를 드론에 씌워 축구공처럼 상대편 골대에 넣는 것이 바로 드론 축구입니다. 최근 주목받는 스포츠로 오는 9월 전주에서 월드컵도 열리는데요. 그런데 대한드론축구협회가
이 수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골프 여행을 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협회 간부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강세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드론축구 대중화를 위해 2018년 전북 전주시가 주도해 대한드론축구협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3년간 각종 전국대회를 치르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협회 협력업체가 작성한 비자금 내역입니다.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1,500만 원까지 모두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돈을 협회 간부 2명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과. 그러니까 700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저걸로 보내줘. 내 계좌로. 비자금 중 일부는 해외에서 골프를 치는데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2022년 8월과 2023년 2월 두 차례 협회 간부 2명과 동남아시아를 갔다는 겁니다. 무조건은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걸 우리 여행 가는 걸로 경비허자로 한 거야, 그게. 예, 알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골프 여행 도중 협회 간부에게 성접대를 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제 룸사롱 같은 데 가서 술 접대도 하면서 여성들 성접대까지 해가지고 한 3차례 정도. 대한드론축구협회와 당시 협회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모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세훈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또 화물선을 공격해 침몰시켰습니다. 홍해는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핵심 무역로인데 이곳을 지나는 전 세계 선박들이 일제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선에 붉은 화염이 번쩍이더니 선박 곳곳에 큰 구멍과 함께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았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가 홍해상에서 그리스 화물선 이터니티씨를 공격했다고 공개한 영상입니다. 화물선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를 지나던 중 후티군의 공격을 받고 끝내 침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이 사고로 선원 25명 중 4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가자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연대하는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에 집중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إن استهداف السفينة المذكورة جاء بعد قيام الشركة التي تتبعها والسفينة نفسها باستئناف التعامل مع ميناء أم الرشراش في انتهاك واضح لقرار حظر التعامل مع الميناء المذكور. 지난 6일에도 홍해를 지나던 화물선 인근에 공격을 감행해 역시 화물선이 침몰됐습니다. 후티군은 지난 2023년부터 홍해상에서 100여 차례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번 공격은 한때 중단됐다 7개월 만에 재개된 겁니다. 글로벌 무역로인 홍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대 안전은 물론 해운업계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라이베리아 대통령의 영어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이베리아의 공식 언어가 영어였습니다. 프랑스 사람에게 불어를 잘한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지와 편견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주요 정상 5명을 초청한 백악관 오찬에서 정상들은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이 있다고 치켜 세우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라이베리아의 조지프 보아카이 대통령은 발언 차례가 오자 미국과 협력하길 원한다며 자국의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Also, we want to encourage American involvement in the investment in Liberia. We'd like to see that happen. 발언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내용보다 영어 실력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Well, thank you. It's such good English, such beautiful. Where did you learn to speak so beautifully? Where were you educated? Where? 보아카이 대통령은 웃으며 대답을 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어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라이베리아는 미국에서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정착해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공식 언어가 영어입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아프리카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에서 비롯된 상식 밖의 언급이라며 질타했고 라이베리아인들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Uninformed, most uneducated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정상들과 외교 무대에서 영어 실력을 언급하며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영어를 미국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영어 우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3주 뒤면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정청래, 박찬대 이 두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정 후보는 빠른 개혁을, 박 후보는 안정적 리더십을 내세우며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로 정청래, 박찬대 두 의원이 등록하면서 2파전이 확정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을 내세우면서도 차별화된 표심 잡기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SNS 영상으로 출마 포부를 공개한 정 후보는 대통령은 일만 할 수 있도록 싸움을 맡겠다며 특히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3개월 안에 끝마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한 배짱이 필요하다. 후폭풍 등 반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그것이 필요하고. 박 후보는 동료 의원 10여 명과 함께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후보는 지금은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안정적 리더십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야당과의 협상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저 박찬대는 칼처럼 벼린 말로 싸움만 하기보다 칼과 붓을 함께 질 줄 아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정 후보는 당원들로부터, 박 후보는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게 강 안팎의 분석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주라는 시간 동안 판세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번에 선출될 당대표의 임기는 1년이어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 연임에 성공하면 2028년 총선까지 당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극우 성향의 역사교육 논란을 빚은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은 손유숙 리박스쿨 대표의 역사관을 집중 추궁했고 손 대표는 자신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리박스쿨이 전두환 명예회복 TF를 구성해 관련 활동을 계획한 정황 등을 입수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캐물었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예를 다시 복권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 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수많은 국민을 학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손 대표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신분임에도 일반 학부모인 것처럼 가장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일도 따져 물었습니다. 손 대표는 자신이 문자를 보낸 것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심신미약자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손 대표가 교육부 자문위원에 추천된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사상을 검증받아야 하는 공직자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개인의 사상 검증을 한 자리는 저는 아니지 않는가. 공직자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에서는 리박스쿨 연관기관이 늘봄학교 사업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게 늘봄학교 주관기관으로 선정을 하는 압력으로 느끼셨죠? 네, 압력으로 느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들이 심려하는 상황이 발생해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예, 국회 출입하는 정치부 김도현 기자와 정치톡톡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첫 키워드 뿔난 보좌진들입니다. 왜 보좌진들이 화가 났을까요? 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 언론에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쓰레기를 치우게 하거나
변기를 고치게 하는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보도가 됐는데요. 여기에 야당 보좌진들이 발끈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직장 내 갑질입니다. 앞으로는 갑질 근절과 약자 보호를 외치면서 뒤로는 자신의 직원을 집사처럼 부려먹은 양두굴개 행태라고밖에. 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교체도 상대적으로 잦았는데요. 직접적인 갑질 의혹과 연관성은 알 수 없지만 약 5년 동안 보좌진을 46번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런 갑질 의혹 제기에 강 후보자 본인도 입장을 내놨을까요? 네,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예. 가사 도우미가 있어서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고 변기 수리도 부탁한 적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잦은 보좌진 교체는 청문회 때 답변하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개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보좌진을 몸종이라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여왕 코스프레하는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에 강 후보자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사놓고 재산신고에선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강 후보자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청문회 상황도 지켜봐야겠네요. 바로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하남자 논쟁인데 상남자의 반대인가요? 네, 하남자 속이 좁거나 소인배 같은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죠. 예. 포문을 연 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히자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당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날을 세운 건데요. 얼굴 보고 하지 못한 말을 뒤에서 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권성동, 권영세 의원을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걸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여기에 안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곧장 SNS에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보시죠. 예.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홀로 자리를 지킨 장면입니다. 이래도 하남자냐고 반문하는 듯한 짧은 문구도 함께 올렸습니다. 자신은 의원들이 자리를 떠날 때 홀로 본회의장을 지킨 소신파란 뜻으로 읽힙니다. 예, 이렇게 소신을 지켰는데 하남자라고 할 거냐 이런 의미겠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엔 러브버그인데 러브버그가 지금 국회에서 얘기가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네, 도심에서 대량으로 출몰한 일명 러브버그를 막겠다며 국회가 입법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일부 환경단체가 반발했습니다. 생태계를 교란하고 혐오에 법적인 힘을 싣는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생태계를 위해 러브버그와 공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입장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러브버그 방제법을 발의한 인물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예. 김 의원은 환경단체를 향해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국민에게 훈계하며 꼰대 짓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깨진 생태계를 생태계라서 보존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환경단체 호소인들의 환경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도현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가장 큰 현안이죠. 위성락 안보실장의 방미 결과 통상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끝이 났는데 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표선우 기자, NSC 회의 결과 내용 전해주시죠. 네, NSC는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시작해서 6시 5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예상 시간을 훌쩍 넘어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건데요. 조금 전 NSC 전체 회의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요동치는 국제 질서는 물론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방미를 마친 직후 열린 만큼 통상과 안보 협상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중대 국면으로 접어들고 미국이 최근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강유정 대변인은 NSC 특성상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내용이 논의됐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관심이었는데 대통령실은 이 역시 어떤 한 방향을 정하고 의견을 모은다기보다 국익을 위해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선 우리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이른바 패키지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협상 카드 중 하나가 앞서 들으신 대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미군으로 넘어가는 작전권을 우리 군이 환수해 오겠다는 겁니다. 전작권 환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이나 관세 문제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강용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는 패키지 협의를 제안했다고 밝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 규모나 전시작전권 문제 역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전작권 환수 문제는 한미 간의 오랜 논의 대상 중 하나입니다. 당초 2012년을 목표로 전작권 환수에 대한 합의가 노무현 정부 때 이뤄졌지만 이후 남북관계 악화와 우리 군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전작권 환수 문제는 동맹국의 적극적 역할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기조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안보 위협이라고 하든지 북한과의 어떤 이제 대비태세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이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측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비용 부담과 같은 국방비 증액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협상의 큰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 해군의 인태 지역에서 작전을 지원하는 MRO, 즉 군함 유지 보수를 한국이 일부 부담을 해준다거나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외교장관 간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방위비를 9배나 높게 요구했는데 오늘은 주한미군을 대폭 줄여 10,000명만 둬야 한다는 미국의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요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전략 변화와도 맞닿아 있어 주목됩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국방 전문 싱크탱크가 주한미군을 현재 28,500명에서 10,0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이익에 맞춘 해외 군사태세 조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전직 수석 고문이자 시그널 게이트에도 연루됐던 댄 콜드웰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2사단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상 전투 부대를 철수하고 보급과 지원 인력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 이유로 북한이 미국 본토의 위협이 아니라는 콜비 국방부 차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주한미군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보고서는 또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만큼 자체 방위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과 안보 역할을 둘러싼 한미 간 기류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김포와 서울을 연결한 열차편, 이른바 지옥철로 유명하죠. 수도권 서부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가 서울 도심으로 가는 GTX 신설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에는 지하고속도로 건설도 오는 2029년 착공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옥철로 유명한 2량짜리 김포 골드라인의 1년여 전 출근길 모습입니다. 질식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급한 대로 열차를 추가로 투입했지만 시민들은 지금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그다음에 수용치 않은 길이 많이 밀리고
골드라인 아시겠지만은 너무 적고 신설이 되면 김포 시민으로서는 최고죠.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GTX를 추진하기로 했고 4년 만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문인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겁니다. 김포 장기에서 출발해 인천 검단과 계양을 거쳐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21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이후 GTX B 노선을 타고 서울 청량리역까지 이동합니다. 사업비는 2조 6천억 원. 착공 시점은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오는 2028년 착공에 2033년 개통될 전망입니다.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를 이용하면 이곳 장기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25분 만에 주파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보다 35분이나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는 또 만성 정체에 시달리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 구리에서 성남 구간 지하에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도 확정했습니다. 왕복 4차선에서 최대 6차선으로 건설되며 2029년 착공 예정으로 모두 4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비 2조 5천억 원으로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총 47km 길이의 동남권 광역철도 연결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자 금리 인하 목소리가 많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경기 침체도 문제지만 금리를 내리면 서울 아파트값이 뛰고 가계부채도 늘어난다는 것이 부담입니다. 다만 경기 상황을 보며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까지 신고가가 잇따랐던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 이후 문의는 크게 줄었지만 마포구의 아파트 값은 여전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죠? 그 텀에 내가 급해서 떨어질까? 조금 더 있었으면 또다시 오를 거라. 서울 아파트 값이 폭은 줄었어도 상승세를 이어가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2.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떨어지는 등 경기 부양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가계대출은 한 달 새 6조 5천억 원 늘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단 기준금리를 동결해 과열된 주택시장 심리를 진정시키고 627 대출 규제의 효과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막 상승시키는 그 요인으로는 작동하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소유와 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그런 임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과 폭에 대해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동향은 물론 8월 관세 협상 결과까지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근 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혀 많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냉동배아 이식을 하는 게 불법은 아닌 건지 장동건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8일 배우 이시영 씨가 SNS를 통해 자신의 임신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둘째 임신을 위해 보관해둔 냉동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전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뤄진 시험관 시술,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배아 생성을 위해 정자와 난자를 채취할 때 시술 대상자와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아를 이식해 착상시킬 때는 명확한 동의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편의 동의 여부 관계없이 본인이 배아를 이용해서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보이지 않아서.
전 남편이 동의 없이 냉동 배아 이식 수술을 해줬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법원은 배아 생성 때 동의서를 작성한 뒤 별도로 철회 의사가 없어 묵시적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아이를 출산하면 전 남편에게 양육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배아를 이식할 때도 법적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배우자의 동의는 채취 당시에는 혼인 중에 이식하는 걸 전제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은 냉동배아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 사건에서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7년 뉴욕주와 애리조나주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출산을 반대하면 냉동배아를 폐기하거나 제3자에게 기증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논란이 되자 애리조나주에서는 냉동배아를 출산을 원하는 배우자에게 주도록 하고 원하지 않는 쪽은 양육 부담을 지지 않게 하는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시영 씨 사례는 전 남편이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순조롭게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출산과 관련한 성숙한 논의와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전 배우자의 동의 없는 시험관 임신이 불법이라는 명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확인 장동건입니다. 폴더블 폰하면 접히는 만큼 두껍고 무겁다는 이미지가 있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로 내놓은 폴더블 폰은 접었을 때 두께가 1cm도 안 됩니다. 여기에 AI 기능까지 대폭 강화해 경쟁사들의 추격을 확실히 따돌리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 뉴욕의 행사장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의 7번째 시리즈를 출시하자 구름대 같은 관중이 몰린 겁니다. 이번 제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두께입니다. 접었을 때 8.9mm로 2019년 첫 폴드의 17mm보다 거의 반이 줄었고 전작보다도 3.2mm 더 얇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얇고 엄청 가벼워지고 그리고 디자인도 예뻐가지고 무게도 215g에 불과한데 설계부터 얇고 가볍게 만드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화면엔 초방막 강화 유리를 적용하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티타늄 소재도 사용했습니다. 대화면 맞춤형 AI 기능까지 강화됐습니다. 제가 직접 폴더블 폰으로 AI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갈 수 있게 여행 계획을 세워서 노트에 저장하고 다음 주 월요일 출발할 수 있도록 달력에 추가해줘.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14일로 몰디브 여행 출발 일정이 캘린더에 추가되었습니다. 함께 발표된 플립 7 역시 전면 화면이 더 넓어지며 AI 활용이 편리해졌습니다. 최근 폴더블 폰 시장은 화웨이를 필두로 한 중국 업체들이 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점유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애플이 내년 폴더블 폰 출시를 예고한 상황이라 이 시장에서 승기를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강력한 하드웨어에 AI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휴대성과 실용성을 함께 끌어올린 삼성의 전략이 폴더블 폰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미국 NBA에 도전하고 있는 해외파 여준석과 이현중이 다가오는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한국 농구 최고의 듀오, 일명 해피뉴이어 듀오가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규현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NBA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농구의 희망 여준석과 이현중이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고 코트를 누빕니다. 4년 만에 만났지만 두 사람은 긴 공백이 무색할 만큼의 환상호흡을 예고했습니다. 일단 서로의 강점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올해 손발 맞춘 것처럼 잘 맞아가지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중이랑은 계속 통화도 하면서 자주 농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호흡 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현중이 형이랑 좀 즐겁게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과거 아시아를 호령하던 한국 농구는 경쟁력을 잃고 세계 랭킹 53위까지 추락한 상황. 한 수 아래였던 일본에도 추월당한 한국 농구의 부활을 위해 이현중은 NBA 서머리그 참가도 포기하고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선수들이라면 아마 국가대표가 꿈일 거고 또 그만큼 책임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책임감이 들어서 이 대표팀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두 해외파라는 천군만마를 얻은 대표팀. 평가전에서 일본을 꺾고 아시아컵을 향한 첫 드리블을 시작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서쪽 지역은 뜨거운 열기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로 11일째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나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진 가운데 낮 기온이 36.2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까지는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서쪽 지역의 폭염이 완화되겠습니다. 특히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저녁까지 호남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텐데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서울은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6도, 대전은 34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포항이 2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반가운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셨습니다.